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I'm fine. 아이고, 이야. 잘 지냈습니다. 네. 외국을 자주 다니시나 보네요. 중요한 건 스펠링을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네.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강연장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데요? 교장 선생님 1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잘하셨어요? 잘했겠어요. 혼나신 거 아니에요? 같은데? 그냥 가만히 부동 자세로 네. 계시는 거죠. 부동 자세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고.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데 입력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니. 그런 거 같아요. 네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고요. 지난번에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또 기대가 됐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정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분이겠습니까? 뜨거울 땐 어떻게 하죠? 너무 뜨거워. 네, 저도 뭐 매주 힐링이 되면 그래서 많이 배워가는데요. 한 주간도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 노크토크 식구들은 여러분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9번째 시간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헬리콥터맘? 이야, 저 뭐야?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헬리콥터맘인데요. 다들 헬리콥터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애들 주위에서 애들 주위에서 머물면서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모든 통제를 담당하는 엄마들 우리가 헬리콥터맘이다. 그래서 애들 뭐 학교 때뿐만 아니라 군대 가서도 우리 소대장님 관리까지 다 하시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사커맘, 요새는 또 드론이 나왔잖아요. 드론맘. 와, 드론 뭐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죠. 애들은 죽을 맛이죠. 네,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아주 일상적인 키워드가 됐어요. 사실 이 헬리콥터맘이라는 용어가 네네. 1991년도에 네. 뉴스위크지의 네드 점원이라고 하는 기자가 처음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저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제가 1992년생이니까. 와, 진짜 어리시다. 네, 어리죠. 어려워. 아니, 그래서 네. 이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생소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보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가리키는 건지 한번 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뜻을 알고 나니까 요즘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식구들은 헬리콥터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엄마가 헬리콥터를 사주면 좋죠. 최고죠, 대박이다. 너무 좋죠. 중요한 건 우리 엄마도 헬기가 없다는 거. 타본 적도 없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헬리콥터맘의 존재가 있다는 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점의 가장 첫 번째라면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단기 자신감을 갖기엔 굉장히 좋아요. 엄마들이 전적으로 함께 해주니까. 또 한 가지는 애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부모가 몰랐던 잠재적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우리가 사전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빠른 대처 이거 굉장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실수도 보완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단점으로 좀 돌아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의존성을 확연히 높이게 되죠. 아이들의 최종적 목표는 어쩌면 본인의 독립적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의지가 많이 꺾이게 되면서
빠른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조금만 넘어져도 그냥 푹 자빠지고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도 굉장히 저해, 그 감각과 또 다시 일어나는 힘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도 이 헬리콥터맘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나친 간섭 또 과보호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들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좋은 측면이 있지만 사랑이 지나쳐 버리면 네. 사실은 부족한 사랑하고 똑같이 자녀들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마보이, 마마걸 네. 이런 경우가 아마 헬리콥터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헬리콥터맘이 생겨난 게 언제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왔던 첫 번째 단어가 치맛바람이라는 단어였고요. 이 치맛바람 이후에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교육에 관련돼서 부모들의 전적인 투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할아버지의 경제력, 뭐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둘째의 희생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다 있은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존재였어요. 보다 더 깊이 아이들에게 관여하고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 이게 제가 지금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거든요. 주로 68년에서 73년생 사이 요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요 헬기맘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다. 지금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 요 친구들 요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아주 전적인 개입과 부모의 주도와 부모의 전적인 계획 하에서 그 주파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로 보자면 뭐 이 1990년대 우리가 한때 드라마 중에 1994 그 시기쯤부터 시작해서 헬리콥터 맘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제 지금은 드론맘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보다 원거리에서 자세하게 들어갈 수 없는 영역까지 들어가는 게 드론이거든요. 더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 헬리콥터 맘은 그 1990년대 중반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 레온 씨는 어머니께서 헬리콥터 맘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헬리콥터 맘이셨어요. 진짜요? 예.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헬리콥터 맘이 아니라 해리포터 맘이었지 않았나. 혹시 왜냐면 빗자루를 타고 다니시나요? 재밌어. 재밌었어, 괜찮았어요? 역시 너무 웃기다니까. 너무 웃겨. 예.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왜 해리포터 맘이셨냐면 자꾸 주문을 넣어요. 해리포터 주문하잖아요, 이 지팡이로. 그러니까 계속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맘은 잔소리도 있고 타타타타타 하고 너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주문은 너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 내가 되라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렇죠. 항상 하시는 말이 야 예체능 하지 마. 무조건 공무원에. 공무원에. 이 소리를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네. 예술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 야, 저 앞에 아파트 봐봐. 네가 예고 안 갔으면 저 아파트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은 어머니가 엄청 지지하고 응원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머니가 거의 막 주문하시고 공무원,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남희 선배는 어떠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방치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공부해라 뭐 그런 것도 뭐 별로 없었고 저는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자격증 시대다. 기술, 예, 기술지. 그래서 미용 자격증도 어머니 때문에 땄고요. 그리고 또 운전면허증도 따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일종 대형 막 이런 거를 원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뭐 포크레인 막 이런 거. 예,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그맨을 꿈꾸는 것처럼 혼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셨는데 뭐 다른 부분에서는 뭐 공부해라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혹시 지금도 머리를 스스로 막 자르고 이렇게 트럭 몰고 막 아니야. 근데 앞머리 이런 거는 제가 스스로 혼자서 자르고 그리고 개그 지망생 때는 이제 개그맨들 머리도 이제 그때 막 돈도 없고 하니까 네. 근데 자르고 이제 미용실에 가면 누가 머리 이렇게 잘랐냐고 많이 혼나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그게 장기가 됐어요. 제가 뭐 종자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저기 그 미용 자격증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예전에 대학교 때는 또 인명노조 자격증도 이야. 땄었고 근데 그게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가지고
갱신 못해서 박탈당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아쉽죠. 거의 뭐 4차 혁명 시대 융복합 예능이 그러니까요. 진짜 다 갖췄네. 자격증. 융복합이. 아우, 네. 정말 미술인이네요. 아,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헬리콥터 맘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어가지고 뭐 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삐뚤어 나가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냥 자유롭게 하면은 내가 이제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것처럼 개그맨도 그렇고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교수님은 자녀분들한테 어떤 어머니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나타나지 않는 엄마예요. 아, 헬리콥터 맘도 아니고? 너무 안 헬리콥터맘이에요.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방임형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래서 너무 지나치다 혹은 위험하다 혹은 이 결정을 할 때 이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플러스 정도 이 정도만 하지 제가 볼 때는 울타리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저는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선택하고 대신에 저는 넓지만 그 울타리를 넘으면 그때는 저는 굉장히 돌변해요. 약간 좀 무서운 엄마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아빠는 안 무서워해요. 많은 걸 챙겨주는 게 아빠이기 때문에. 저희 애들은 무슨 일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 안 해요. 아빠한테. 울 때도 아빠! 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울타리가 조금 넓은 편이고 애 아빠는 아이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는 편인데 그 울타리가 조금 넓은 것이 아이들 선택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를 자기가 이겨내고 자기가 스스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20세기 인간이잖아요. 걔네들 21세기 인간이잖아요. 20세기에 있던 직업이 21세기 없어지는 것들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과거의 인간이 21세기의 미래와 진로를 책임지려고 뭔가를 지시한다는 건 저는 과욕이자 오히려 약간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20세기의 지형은 땅을 밟고 넓은 공터에서 애들이 그 자리에서 뛰도록 하는 발판만 되고 나머지는 21세기 그들이 선택하도록 저는 그렇게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부모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요즘 엄마들 중에는 잘못된 자식 사랑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애들을 막 이렇게 뭐랄까 힘들게 한다고 할까요? 네네네.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부모님 중에 하나가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어머니. 제일 무서운 엄마입니다. 네네. 아이를 완벽하게 망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강박적 사고에 시달려가지고 상담실 현장에 오는지 보면 보통 그 틀거리가 마치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신겼던 전족 아시죠? 네. 전족. 더 이상 발이 크지 못하도록 한 아주 기이한 형태의 발을 갖게 됐고 비정상적인데 그때 당시엔 그게 아름다움일 수 있었지만 도망 못 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그 전족이었는데 아이들을 그 전족처럼 키우려고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거의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다.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를 거의 미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으로 딱 테두리를 딱 감싸고 포장이 딱 되면 어떠냐면 아이를 스케줄에 맞춰서 탁탁탁탁 움직이게 하고 거의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고 이게 단순히 사랑만으로가 아니라 어쩌면 엄마의 성취를 중심으로 엄마의 만족을 중심으로 아이를 움직이는 집들은 보면 엄마가 너무 빛나는데 아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엄마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저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눈살을 찌푸린다기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좀 지나쳐서 자랑을 좀 많이 하세요. 사랑이 자랑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식당을 가요. 반찬을 딱 먹으면 어때요? 우리 아들 개그맨! 하나 더 갖다 줘야 돼. 개그맨. 개그맨 많이 먹어야 돼. 끝나고 나서 그 식당에 사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아들 개그맨! 개콘! 그러면 아줌마 뭐라는 줄 알아?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디 나와? 그리고 또 행사장에 오세요. 마이크를 딱 잡고 사이로 보고 있으면 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박수! 우리 아들! 와 그러면은 그 아줌마 10명이 행사 끝나고 와요. 아니 댁 아들이라며? 저는 아줌마 친구들 엄마 그 친구 아주머니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신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형성된 아주머니들이에요. 근데 개그맨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매번 이런다고 생각해봤어요. 식당 갈 때마다
동그랑땡 먹는데 얼른 저기 이거 반찬 좀 더 줘. 우리한테 개그맨. 와 이게 몇 번은 좋지만 이게 한 수백 번을 제가 지금도 고향을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조래훈 씨의 팬덤은 어머니가 형성했네. 어머니가 네. 아주머니 10분을 그 자리에서 팬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어디 가면은 공주, 제가 집이 공주거든요. 공주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모자 쓰고 있거나 이러면 엄마는 꼭 거기 주면 남이라고 다녀요. 딸한테 오남이! 오남이!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이 특이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수근이랑 어떻게 김병만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요? 뭐 이렇게 일부러 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온 씨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자랑스러울 거예요. 개그맨. 많이 자랑스럽죠. 그래도 오나미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편이다. 그래도 이름을 안 부르셔가지고 다행이다. 그래요? 모르니까 이름 불러도. 우리한테 개그맨 이거만 하지. 오나미 이렇게 아 그래 나가니까. 오남이! 조래훈 이렇게 모르니까 개그맨 무조건. 아 어머니 너무 귀여우시다. 아 다행이시다. 네. 제가 우리 아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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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청소년 사역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요. 학원을 몇 군데 정도 보낼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두 군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27곳을 보낸대요. 일주일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딱 쉬는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 그 빼고는 계속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원, 그다음에 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연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불쌍하다.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모든 것에 이제 관여하는 헬리콥터 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하면 네. 현실 삶에서 정말 부적응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사실은 가정에서도 네. 부적응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사실은 이 헬리콥터맘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막 사랑하고 이렇게 과하게 관여할까?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좀 빠져 있는 게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줘야지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를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헬리콥터가 뜨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너무 커서. 심지어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나는 그를 보호하고자 돌고 있지만 네. 그 가장 가까운 데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네. 듣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그 큰 소리에 귀먹고 그 바람에 몸이 날릴 지경이다. 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부모가 알고 있는 최선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리고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건 먼 거리에서 봤을 때 헬리콥터만 보이고 아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양상이 될 수 있고 정말 이 아이가 가야 될 그 길은 이 헬리콥터가 돌아갈 때 그 먼지 때문에 그 아이의 길은 오히려 덮이거나 막힐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분들도 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자식이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화 중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난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자식은 이미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어머니만 자꾸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미 그 어머니를 놓은 거죠. 다 놔버린 거예요. 자꾸
그 고양이가 쥐를 궁지에 몰면 쥐는 도망갈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데 계속 압박하고 쪼아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게 되고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결국은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바르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자녀들이 스스로 하는 선택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지켜봐 주는 게 부모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ought the things you said would turn out true. Was it even you I listened to?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에 결혼해서 30살에 이혼하고 현재 2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찬양 사역자였는데 철이 없었고 외도에 학대,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남편에 대한 배신과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혼녀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성희롱을 자주 당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직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달라진 남편으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직장에서의 성희롱. 이제는 사람과 마주하는 것조차 역겹고 무섭습니다. 가족마저 편하지가 않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마저 남편과 이혼 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오니 본색을 드러내듯이 저를 외면하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늘 헌신을 강요하면서 정작 힘들 때는 방관하는 교회 시스템 역시 지긋지긋하리만큼 싫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 공포가 밀려와 현재는 주일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할 2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상처가 점점 분노로 변해가는 제 마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한꺼번에 오는지 상처, 또 상처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힘이 드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배우자의 폭력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2016년도에 나온 여성가족부 조사에 대한 응답 네. 그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입었다라고 보고한 게 12.1%예요. 전체 여성들, 기혼 여성들 중에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폭력 유형을 보면 나누어지는데 일단 정서적인 폭력 피해봤다 10.5%, 또 신체적인 폭력 3.3%, 또 경제적 폭력이 2.4%, 그리고 성적 폭력이 2.3%였는데 전반적으로 이 폭력의 정도나 이런 것들은 과거 2013년도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어요.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율로 볼 때는 엄청난 거죠. 주변에서도 네. 언어적인 폭력이나 진짜 이 일삼는 폭력이 많이 가해지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나 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 감정이 이제 더 이상의 감정이 아닌 폭력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목회자들의 폭력도 이제는 특별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조금 전 위의 사례와 같이 목회자들 중에도 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또 성숙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이제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처나 정서적인 약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도 아마 과거에는 피해자였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지만 또 현재는 가해자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상담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 그중에서도 그 사모님들이 매맞는다라고 하는 남 모르는 고백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사모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이 아픈 가운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흥회를 하거나 이렇게 가서 하고 끝나고 나면 뒤로 와가지고 연락처 받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멀리 제가 그 장소에서 나갔을 때 따라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너무너무 아팠던 사례 중에 하나는 20대 전도사님 부부였어요. 20대 얼마나 그 파릇파릇한 청춘이에요. 아이가 3살이에요. 그런데 이 3살 된 딸을 두고 있는 이 남편 전도사님이 아내를 매일 때려요. 심각한 수준의 폭력입니다. 도구를 활용하니까. 엄청 끔찍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만 때려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네. 얼굴이나 이렇게 뭐 손이나 이런 데는 때리지 않아요. 종아리 이런 데는 때리지 않아요. 허벅지, 배, 등 이런 데만 보이지 않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때리는데 제가 그 몸을 한번 봤는데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내 남편이 앞으로 목사님이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함의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남편의 폭력과 관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죠. 목회자의 이런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가 당하는 폭력, 심지어 경우에 따라 목사님들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이라고 가해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된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이 목사님들 역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매일이고 일상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어디 가서 토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은 똑같은 식으로 재갈을 물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가족 비밀이 되면서 심지어 이게 노출이 되더라도 이건 또 교회 비밀이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때리겠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제가 만났던 이 젊은 전도사님 부부들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사적으로 제가 알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이 두 분은 이혼을 했어요. 우리가 그 목회자의 이혼을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또 교인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진짜 저도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고는 못 살아요. 그 피해 속에 노출되고는 못 사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는 이 남성들은 대부분 성폭력도 함께 가요. 전도사 부부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만나면서도 이 가정은 회복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이 부부가 상담을 꽤 오래 받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도 이 폭력이 멈추질 않아요. 덜 하긴 하지만 폭력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분은 또 어린 나이에 결혼 그리고 또 출산, 이혼을 다 겪었잖아요. 사연의 주인공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안쓰럽게 볼 것 같죠? 혹독합니다. 이 집이 오죽했으면 이혼했어 정도가 아니라 전도사였다며. 그 남편 목사였다며. 어떻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분들 그 주변의 가족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목회자랑 결혼하더니 그렇게 이혼하려고 결혼했어? 어떤 분들은 그럴 줄 알았네. 잘난 척하더니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찢어진 심장에 또 한 번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통증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여러 어려움에 많이 노출돼요.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실제 이분들이 외부 활동을 또 많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한부모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를 또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애를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좀 여리여리해 보인다 그러면 남성들의 눈초리가 남편이 있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복합적으로 이 여성에게, 이 가족에게 쏟아지는 거죠. 특별히 보니까 이 목회자 가정이 이혼할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목회자 가정의 이혼이 상처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또 본인들도 죄책감도 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 사회가 조금 변화는 있어요. 제가 좀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많은 경우 최근에 또 이혼에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많이 완화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작 사회나 세상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혼한 당사자들이 오히려 네네.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자책감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격려해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사회적인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혼 가정이지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나라에서 우유를 나눠줬어요. 방학 때 이제 우유를 나눠줬는데 제가 손을 들어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 뭐 우리 뭐 기초생활 수급자 그러면 반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애들이 막 수근수근 대고 아니, 왜 손을 들라 그랬어요, 그때? 왜 선생님이 희한하게 왜냐면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레온이 손 들어 이런 그 선생님도 사실 상처였는데 이렇게 손을 들면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또 따로 부르면은 저밖에 없잖아요. 얘기할 사람. 그때 이제 너무 창피했죠.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물론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진 거죠.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에 보니까 진로 특강을 가면 이혼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네, 거의 40명 중에서 10명 이상의 그 가정들이 그렇게 이혼한 친구들이 많은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밖에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은 또 수근수근 되고. 저도 이제 사연을 보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체 이혼녀에게 성희롱하는 남자들의 심리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 한국 사회가 네. 아직까지도 좀 남성 중심적 사회고 가부장제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옆에 남편이 없으면 조금 더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남자 중심이다 보니까 남편이 있으면 좀 조심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이혼을 했는데 일부러 회사에 갈 때 반지를 끼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열반지 껴야 되나요? 이렇게 끼면 부자인 줄 알죠. 아, 그렇구나. 네, 중국. 중국.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만약 자신이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일까? 아, 내가 이혼녀라. 네, 내가 제가 이혼녀라면. 네. 일단 만약에 제가 이혼녀인데 저에게 부당하게 뭔가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 죽었어, 아주. 벌써부터 무서워. 어우. 그런데 무서워. 이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농담일 뿐일 거예요. 막상 제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겐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다? 위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앞으로 나에게 올 모든 것들이 다 겁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가 이혼한 게 혹시 잘못 아닐까? 막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울 것 같고 문을 열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언제 나가야 되나? 아무도 없을 때 나가야 되나? 한때는 숨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는 너무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쌓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즘 사회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이 이혼하신 분에게 있어서 가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의 역할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왜 했니? 내가 처음에 말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이혼한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이 따뜻하게 받아주고 수용해주면
다시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가족이 없다면 저는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전문적인 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목사님 말씀하신 이 어떤 문화의 변화가 너무 실감이 되는 게 요새는 그 친정엄마들이 네. 야, 너 이혼해라. 너 김서방하고 못 산다. 너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창창한 줄 아니?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오히려 딸의 이혼을 종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옛날에는 그 집 귀신이 돼서 거기서 죽어라.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른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이혼이 약간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문화적인 변화는 많이 온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진짜 이혼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는데 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그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막 방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입장이 돼서 진짜 어머니처럼 아, 이혼해! 이혼해! 막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사연의 주인공분은 또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곳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의지할 곳도 없고 가족조차 믿지 못할 만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잖아요. 이분한테 회복될 만한 방법이 있을지. 우리가 요새 트라우마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스펠링이 길다. 이게 상처란 뜻인데 상처를 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트라우마도 우리가 하나로 알고 있지만 크게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네. 일종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한때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서 일회성 사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 그 상처가 있는 경우. 이종 트라우마는 여러 그 상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근데 우리가 지금 사례를 함께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이후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종 트라우마와 이종 트라우마를 이제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목사님 말씀에 저는 참 동의해요. 누군가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 잡을 끈만 하나만 있어도 누군가 스탠 바이 미 내 옆에 딱 한 사람만 서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그게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그 고통은 줄여들 수 있거나 때로는 치유라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쁨의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첫 번째로는 심정적인 안정감을 도모해야 될 거예요. 정서적인 돌봄 먼저 필요해요. 그 돌봄은 내 스스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전문적인 도움엔 아이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상처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맵, 지도를 짜야 돼요. 지도를 위해서는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믿을 수 있는 일인, 멘토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 회수 때였나 오은규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별을 했을 때 지지난 회였던 것 같아요. 사별을 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참 좋다. 저는 그 모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교회들마다 큰 교회는 이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환경들 중에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좋은 힘은 자녀예요. 얘네들 보면서 큰애는 내 오른쪽 눈이고 작은애는 내 왼쪽 눈이야. 둘이 합쳐서 치아가 딱딱딱 맞붙듯이 큰애는 내 윗니고 작은애는 내 아랫니야. 얘네들을 믿고 함께 으쌰으쌰 해가면서 그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미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도 어깨 딱 펴고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어나갈 명분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명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남편분이 목회자였다라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큰 충격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또 한편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푸는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잘 공감하지 않죠, 그렇죠? 판단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좀 하소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람으로부터는 해결점이 잘 없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소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듣고 진짜 격하게 공감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저를 힘들게 키우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남자 복은 없지만 아들 복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땐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아빠도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제가 또 공부도 못했어요. 또 부진하여가지고 시골은 부진하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또 부진하에 또 전라북도 교육청 부진하가 돼가지고 또 거기서도 공부를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정말 어떻게 얘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또 공부 못한다고 문제하지 학교 손가락질 당하지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날 걸 그랬다. 키워놔 보니까 이 녀석 봐. 이야 이런 맛에 자식을 키우는구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 저희 어머니 만나면 아마 진짜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 아마 또 힐링 받으실 텐데. 나도 모셨으면 좋겠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네, 그러니까 어머니 또 방송꾼이라 또 잘못하면 어머니 예. 나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2번 받으셨어요. 정말요? 실력파 노래 가수십니다. 그럼 또 노래를 또 들을 수 있겠네. 또 한번 모시는 기회를 한번 나중에 특집 때.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근데 노래자랑 나가셔서 상을 받은 이유도 사실 그 자식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돈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받아오시면 네. 최우수상 받으면 그때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 세탁기도 오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내신 거거든요. 악착같이.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자식 때문에 꼭 격하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레온 씨가 신앙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사연의 주인공도 레온 씨처럼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사연자분이 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에 대한 상처, 네. 또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실제로 저 사연자의 내면을 아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꼭 호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어쩌면 분노의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가리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속마음에서는 너무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나 어떤 신앙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조금 건강한 공동체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공동체로 가서 네, 네. 또 좀 건강한 어떤 목회자로부터 좀 위로와 지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혼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그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 네, 네.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혼한 그 삶의 모든 과정을 그렇게 시원하게 털어내본 적이 처음이고 그걸 목회자 앞에서 한 적이 처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회자에게 가서 그런 이혼의 사연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사실 교회들이 그렇게 수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도 좀 해야 이분이 좀 더 위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사연의 주인공처럼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레온 씨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저도 있었죠. 저도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한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40살 넘으신 결혼 안 하신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히스테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떤 자매랑 같이 앉아 있잖아요. 네. 형제는 자매랑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어머. 나가. 이렇게 하고 새로 교회로 온 새신자 자매한테 네. 치마를 입고 왔나 봐요. 원래 치마 입어도 되잖아요. 입어도 되죠. 자매는 치마 입는 거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정말 웃겼던 게 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제가 하필 청년부에서 새신자 담당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고 주중에 만나서 뭐 자매님, 형제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면서 소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데 그런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형제랑 자매는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세요. 형제 밥 먹는 거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교사였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어디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희희낙낙거려요. 나가세요. 계속 이래요. 내가 누가 남아 있어요? 본인은 안 나가요? 본인은 안 나가고. 본인은 안 나가고 나 나가. 그래서 너 너무 당황해서 네. 와, 너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지 해서 제가 4년 만에 그 교회를 나갔어요, 진짜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 그래서 지금의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이야기인데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와가지고 표정도 쌉니다. 나가라니까? 나가세요. 와,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원래 많았었어요. 청년 반절이 그 선생님한테 나갔어요. 그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필이면 또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은 이런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누가 나가 이러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그 자매가 있으면 목사님 나가.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님 나가실 것 같아. 목사님도 혹시나 이렇게 누군가한테 또 이렇게 성도들한테 네, 상처받거나 사실 있죠. 아, 네. 있으세요? 그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되어야지. 그렇게 하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 토요일만 되면 막 불안한 거예요. 네, 교회 가면 이렇게 평가받고 또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보통 분들은 막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막 설레인데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 다른 거 없죠. 뭐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5년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는데 뭐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한 5년 정도 그 기도를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것이 좀 편안해지고 또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네. 그렇지만 사실 제 안에도 목회자지만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교회 가는 거는. 5년이라서 오은기 목사님. 이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웃는 게 너무 귀여우세요. 은근히 귀여워. 참 좋은 공동체네. 나가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들어와.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뭐 같이 갔던 이제 또 자매님이 있었는데 같이 얘기하다 너무 기분이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 계시는 아저씨가 볼펜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 떨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막 흔들리는 근데 그 아저씨가 그게 이제 밑에 이제 예배 드리던 사람들한테도 그 피해가 갔나 봐요. 근데 그분이 되게 흔드는 아저씨가 그래서 그 아저씨도 혼났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 선생님 있었어야 되겠네. 나가! 나가! 네. 다리 던져! 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제 재밌는 것도 있고, 근데 이분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피해를 보고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말이 되네. 네, 사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실망감, 관계 상처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상처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을 사실은 설득하기보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좋은 곳입니다. 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들어드리는 거죠. 제가 봐도 그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상처 주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아, 나도 교회 가기 싫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도 교회 가기 싫겠다. 그런 교회라면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결국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또 사람으로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네. 같이 공감해 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주다 보면 교회가 다 그런 곳은 아니네. 이렇게 좋은 분들도 있네. 또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자녀를 보고 자녀가 그 자라는 모습, 그 로드맵 쫙 그 꿈을 꾸시면서 뭔가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진짜 성공은 성령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날 위해 일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오늘 사연은 특별히 더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와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연인데요. 네. 그러나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다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고통이 있죠. 사실 이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네. 제가 볼 때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믿죠, 사람을. 근데 대부분 그 신뢰는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신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진 않아요. 우리 레온 형제처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웃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도 그 순간은 너무 힘들지만 지나가 보면 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성장해 있고 또 성숙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외상을 겪으면 부정적인 결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는 받았는데 내가 감사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번에 그 고통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소중한 걸 느끼게 됐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지금은 너무 아프겠지만 이 아픔을 잘 지나가 보면 또 이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성장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는 이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 오직 주님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편지 써오신 분은 누구시죠? 오늘은 제가 써왔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저희 또 저를 키우고 오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사연 분께 또 위로와 함께 자그마한 또 사랑의 또 메시지를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두 아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점점 커져서 분노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홀로라는 생각에서 나 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여자답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한 지도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또 누구나 다 아픔을 경험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용기에 너무너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연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남희 씨에게도 이런 일이, 레온 씨에게도 이런 일이, 심지어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저도 몰랐던 저의 과거 이야기들도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한 사례를 어떤 해결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정말 치유를 받는 건 우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이 참 많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내가 아내로서나 또 엄마로서나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미처 더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양만큼 내가 누구에게 페이백 서비스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들은 또 이야기 중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산도 씌워주시고 때로는 함께 비를 맞아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 사연자의 분 주변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당장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붙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찾다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다시 한번 지금 열심히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 믿음 붙잡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연 주인공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 내서 세상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다음 주에 만나요. 초등학교 때 게임 중독이었어요. 네. PC방에 가서 하루에 8시간씩.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도 되냐 그랬더니 차세대 사역을 해서 책의 그 글자 빈칸에 테트리스가 이렇게 내려와요. 뚝뚝뚝뚝 내려오고 잠을 자려고 보면 테트리스가 이렇게 쫙 가지고 일자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레크리에이션 하러 가요. 애들이 다 이래요. 캐릭터 이야기를 애한테 해주는 거예요. 쌤! 계급 높아요? 너 레벨 이건데? 야, 내가 아이템 사줄까? 막, 나 이거 완전 장난이고. 게임으로 하나가 돼버리잖아.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물고기방 PC방으로.